자, 오늘 족부TV 첫 번째 강의로 발목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발목 관절염은 진행 단계에 따라서 치료가 좀 나눠지는데, 발목 관절염의 기본적인 개념과 진행에 따른 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오늘 강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제 여러 방송이나 강의 드렸던 내용들을 조금 쉽게 오늘은 좀 풀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발목 관절염, 우리가 흔히 아는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상 발목과 이 발목 관절염 두 개를 비교를 해보시면, 정상 발목은 발목 관절의 관절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 정상 관절이죠. 발목 관절염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관절 연골이 전체적으로 마모가 되고, 또 뼈가 좀 소실이 되면서 뼈하고 뼈 사이 간격이 이렇게 좁아져 있는 것입니다. 기존의 정상적인 발목은 관절 간격이 유지가 되는 반면에, 발목 관절염은 간격이 이렇게 좁아지는 거죠. 아플 수밖에 없겠죠. 자, 이 발목 관절의 특징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왜 발목에 관절염이 생기냐? 발목 관절은 우리가 전체 체중의 부하는 똑같이 실리잖아요. 체중은. 그러니까 서면 고관절, 무릎, 발목 똑같은 양의 하중이 실리는데, 발목 관절은 사이즈 크기 자체가 무릎이나 고관절에 비해서 약 3분의 1 정도 작습니다. 접촉면 자체가 고관절은 1100제곱밀리미터인데 발목 관절은 350제곱밀리미터 정도 되는 거죠. 고관절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서 관절면 자체가, 이 관절면 자체가 약 1100 정도 되는 거고, 무릎도 보시면은 관절면 자체가 굉장히 넓죠. 접촉면이. 이게 이제 1100 정도 되는 것이고, 발목은 보시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접촉되는 관절면이 이 무릎이나 고관절에 비해서 약 350 정도, 약 3분의 1 정도로 훨씬 작은 겁니다. 작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중은 똑같이 실리는데 발목 관절 접촉면당 실리는 하중은 3배가 높은 거죠. 단위 면적당 쌓이는 이 압력 자체가 발목에서 고관절보다는, 무릎보다는 3분의 1 정도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즈, 크기에 따른 특징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발목 관절 연골 자체의 특징이 있는데, 발목 관절의 연골은 무릎이나 고관절과 다르게 얇으면서 좀 일정한 특징이 있습니다. 발목 관절은 관절면 자체가 굉장히 두껍지는 않은데 얇아요. 얇은데 이 안쪽 면이나 바깥쪽 면이나 두께가 균일해요. 무릎 같은 경우는 연골이, 안쪽 연골이 두꺼워요. 그러다 보니까 두꺼운 데가 압력이 몰리면 손상이 잘 되는데, 발목 자체는 균일합니다. 안쪽이나 바깥쪽이나 얇은 대신에, 이렇게 얇은 대신에 이 발목, 무릎이나 고관절에 비해서 얇죠. 얇은 대신에 무릎이나 고관절은 연골의 크기에 편차가 있고, 발목은 이 연골 두께가 일정하다. 그래서 압력을 받아도 이 면의 차이가 나면 안쪽에 압력이 몰리면서 손상이 될 수가 있는데, 면적이 일정하다 보니까 손상을 받아도 굉장히 잘 견딥니다. 그래서 발목 연골은 얇지만 튼튼해요. 얇고 스트레스에 균등하게 잘 버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발목 연골의 특징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얇지만 강한 특징 때문에 반복적으로 압력을 받아도 비교적 잘 견딥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이 고관절 연골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젊을 때는 튼튼했다가 연골이 빨리 닳으면서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서 연골의 강도 자체가 약해지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골절이 어느 나이가 넘어가면, 고령이 되면 고관절 골절이나 관절염이 잘 생기는 이유가, 연골이 어릴 때는 두꺼워서 강한데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약해지는 단점이 있고요. 이 거골, 발목 관절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상대적으로 고관절보다는 좀 힘이, 강도에 약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비슷하게 강도가 좀 유지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좀 약했지만 나이가 들어도 강도가 유지가 잘 되기 때문에 발목 관절은 다른 관절에 비해서 관절염이 잘 안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목 관절염의 유병률을 한번 보면, 관절이, 연골이 비교적 튼튼하기 때문에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무릎 관절염보다는 유병률이 낮은 편이에요. 발목 관절의 여러 가지 이유로 관절염에는 좀 강하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이제 가족분들이나 친척분들 보면 무릎 관절염 있다는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발목 관절염 얘기는 좀 적게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빈도상 나타납니다. 실제로 이제 연구에서 보면 무릎 관절염의 비율이 발목 관절염보다는 유병률 자체가 10배 정도 더 높고, 실제로 무릎에 인공관절을 시행하는 경우가 발목에 인공관절을 시행하는 경우보다 미국에서 24배 정도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거의 100배 정도 높아요.
그래서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했다는 분은 아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발목 인공관절 수술하셨다고 하는 분은 훨씬 적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훨씬 더 인공관절을 무릎에서 많이 하고 발목에서 적게 합니다. 그러면 발목은 다 관절염이 없고 좋은가? 그럼 다 튼튼하고 좋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발목 관절염의 특징은 얇고 강도가 괜찮은 반면에 이 외상에 약해요. 일단 발목 관절염은 잘 유지가 되는데 한번 다치면 그 다음에 관절염이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치고 나면 이 정합성, 이 모티스 격자 구조도 깨지고 그 다음에 자주 접지르죠. 접지르면 불안정하게 되는데 불안정한 게 또 연골 손상을 또 일으키는 거고 그래서 압력이 증가하면 관절염을 진행한다. 그래서 발목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1차적인 퇴행성 관절염 자체는 굉장히 적은데 대신에 다치고 나서 이런 외상 이후에 생기는 관절염의 빈도가 약 70% 정도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발목 골절 이후에 관절염이 생길 확률이 연구에 따라서 14%에서 70%까지 높게 나타나 있고 이 연구의 퍼센트가 다양한 이유는 어느 정도로 관절염으로 우리가 인정할 것인가를 좀 다르게 보는 건데 우리가 지내는데 큰 문제 없는 약한 정도의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는 골절 이후에 거의 70% 가까이 생기고 큰 수술을 해야 되는 관절염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약 14%까지 온다. 자, 그럼 발목 관절염의 특징, 유병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그러면 발목 관절염의 단계별로 우리가 어떤 차이가 있고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초기 발목 관절염 정도부터 먼저 시작을 해봐야겠죠. 우리 환자분들께서 요즘은 병원을 내원하셔도 공부를 많이 해서 오시고 또 여쭤보시는 것도 보면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다양하기도 하고 정확하지 않은 내용들도 있어서 오늘 우리가 딱 그냥 정형외과 교과서에 나오는 저희 족부의사들이 처음 이제 배우는 그런 관절염의 단계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이 켈그린이라는 분이 로렌스라는 분이 같이 이제 관절염의 분류를 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관절염의 분류는 발목뿐만 아니라 모든 관절에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이드 0, 당연히 정상 관절이죠. 그 다음에 1, 2, 3, 4, 1, 2, 3, 4로 나누는데 1, 2까지는 이제 그렇게 심하지 않은 초기 단계의 관절염이라 보시면 되고 3, 4단계는 관절염이 좀 많이 진행을 한 단계. 이건 발목 관절염뿐만 아니라 모든 관절염에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1, 2단계는 주로 뼈가 웃자라는 식의 관절염이고 3, 4단계는 관절 간격을 가지고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빨간 줄을 쫙 그어놓은 이유가 1, 2단계는 관절염이 뼈만 자라는 골극을 가지고 분류를 해서 치료 자체가 그렇게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고 3, 4단계는 관절 간격을 가지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1단계는 뼈가 울퉁불퉁하게 고드름처럼 뼈가 자라있는 게 뭐 약간 있는 정도 애매하게 보일 듯 말 듯한 정도 요게 그레이드 1 1단계고 요거 2단계에서는 뚜렷하게 이제 뼈가 골격이 자라 있는 게 보이는 경우 2단계 대신에 관절 간격 자체는 그렇게 좁아져 있지 않고 상당히 유지가 되는 또 좁아져 있나 좀 애매한 정도 그래서 골격이 1단계는 약간 있을까 말까 한 정도 2단계는 뚜렷하게 골격이 있으면 2단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3단계부터는 관절 간격이 좁아집니다 누가 봐도 정확하게 관절 간격이 좁아져 있는 게 보이면 물론 이렇게 되면 골격 뼈도 많이 다 자라있고 그 다음에 뼈의 변형도 좀 생기겠죠. 그 다음에 뼈가 접촉되는 부분, 연골이 닳아서 경화가 생깁니다. 하얗게 진하게 보이는 부분이 생기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3단계는 관절 간격이 누가 봐도 좀 좁아져 있는 게 명확한 경우 하지만 완전히 붙어 있지는 않은 경우가 3단계 이제 4단계가 되면 완전히 이제 관절이 붙어버린 경우 어느 특정 부위가 완전히 붙어버리면 4단계다. 이 경우 당연히 뼈 조각도 크고 변형도 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골격이 자라는 게 간격이 좁아지는 것보다는 좀 나은 거겠죠. 좀 나은 단계. 그래서 모든 관절염의 분류에서는 골격과 관절 간격을 가지고 크게 분류를 하는데 초기 단계는 골격이 자라고 말기 단계로 가면 추가로 간격이 좁아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발목 관절염 분류가 하나 더 나왔어요. 앞에 말씀드린 그런 분류 말고 추가로 이제 발목 관절염 분류가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일본의 다카쿠라라는 이제 선생님께서 한 30년 전에 이제 분류를 한 건데 왜 이렇게 분류를 했느냐? 고관절이나 무릎 관절에서는 퇴행성 관절이 많이 생기고 관절 크기가 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분류를 적용을 시키면 되는데 발목 관절은 조금 특이한 게 모양 자체가 격자 구조, 모티스 구조라고 해서 디귿자 구조가 있는 거. 요거를 잘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다른 관절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관절이기 때문에 별로 불안정하지가 않은데 발목 관절은 이게 격자로 끼어 있다 보니까 디귿자로 있다 보니까 이게 좌우로
불안정한 게 잘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절 간격이 여기만 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옆에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관절이랑 약간 차이가 있다. 발목 관절은 이상하게 다른 관절염처럼 여기 위쪽만 봐가지고는 뭔가 정확하게 평가도 안 되고 정확하게 치료도 잘 안 된다. 그래서 분류를 한 게 다카쿠라 분류라고 그래서 좀 나눠놨는데, 이건 안쪽의 관절 간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다르게 추가로 이제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발목 관절염의 1단계는 비슷해요. 스테이지 1, 2, 3로 나누는데 1단계는 비슷하게 관절 간격이 좁아져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딱딱해져 있고 역시 골극이 자라 있는 경우가 1단계. 그러니까 관절 간격은 그대로 디귿자가 유지가 되고 대신에 울퉁불퉁하게 뼈가 좀 자라 있으면 스테이지 1이라고 하고, 켈그램 분류에서는 스테이지 2까지 간격이 좁아지는 게 뚜렷하지 않았는데 이 발목 관절염은 스테이지 2에서 2단계에서 발목 관절이 좁아지는데 특징이 어디냐? 안쪽만 좁아지는 거예요. 안쪽만. 위쪽은 그대로 살아 있어야 되고 발목의 안쪽 관절만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 같은 걸 보시면 이 안쪽 부분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위는 괜찮은 게 스테이지 2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아프진 않아요. 디딜 때 위쪽이 괜찮으니까 별로 아프지가 않은데, 이제 그래서 2단계를 따로 구분해 놨어요. 안쪽 관절에 대한 관절염을 특별히 발목에서 구분해 놨어요. 이제 관절염 3 정도가 되면 역시나 좀 중하게 가는 건데, 3 정도가 되면 이제 위쪽까지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3가 되면 위쪽 중에서 바깥쪽은 좀 어렵죠. 바깥쪽은 괜찮고 안쪽이 조금 좁아진 거예요. 위쪽 중에서 안쪽, 2는 그냥 완전히 안쪽을 얘기한 거고 3는 위쪽인데 위쪽 중에 안쪽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3는 또 어렵죠. 3는 A랑 B를 나눠놨어요. 그래서 A는 안쪽이 좁아져 있는데 약간만 좁아져 있는 경우, B는 위쪽 중에 안쪽이 좁아졌는데 여기가 완전히 붙어 있는 경우, 이렇게 A랑 B를 구분해 놨고, 그래서 이 구분을 해 놓은 이유는 치료가 이렇게 쪽에서 좀 달라집니다. 이 두 개는 치료가 비슷하고 이 아래쪽의 치료가 좀 달라져요. 뒤에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3B가 되면 위쪽 중에 안쪽이 완전히 붙어 있는 형태가 3B다. 당연히 이 단계에서 안쪽은 다 붙어 있겠죠. 2는 일단 되고 나서 진행이 된 거니까. 4는 뭘까요? 4는 다 좁아져 있는 거죠. 4는 완전히 붙어 있는 게 스테이지 4단계. 그래서 1단계는 뼈가 약간 자란 거, 2단계는 안쪽만 좁아진 거, 그 다음에 3단계는 안쪽이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위쪽 중에 안쪽이 약간 좁아지고, 3B는 위쪽 중에 안쪽이 완전히 좁아지고, 4는 다 좁아진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치료가 당연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엑스레이를 한번 보시면 요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는 스테이지 2가 되겠죠. 왜냐하면 격자 수주 중에서 어디? 안쪽만 붙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위쪽은 어때요? 위쪽은 완전히 관절 간격이 괜찮은 거거든요. 괜찮은 거기 때문에 스테이지 2가 되고, 이 상태에서 위가 약간 좁아지면 스테이지 3 중에 A, 위만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가면 스테이지 3 중에 B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위가 완전히 붙으면 이렇게 스테이지 4가 되는 겁니다. 이 경우는 안쪽도 붙었지만 위쪽도 붙었죠. 어느 쪽이 더 아프겠어요? 이게 아플 수밖에 없죠. 치료도 달라지는 겁니다. 요거는 어떤 거냐? 요거는 스테이지 2에서는 안쪽이 비록 붙었지만 위는 괜찮기 때문에 체중 부하를 할 때 좀 안 아플 수가 있고, 그래서 체중 부하를 할 때 압력에 가는 분포 자체를 약간 바꿔주면 내 관절을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스테이지 2에서는 이런 수술을 합니다. 안쪽을 벌려줘 가지고 관절면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던 부분을 이쪽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주면 관절이 약간 이렇게 좀 틀어지는데, 틀어지면서 어떻게 되느냐, 무게중심 자체가 이쪽 내측에 있던 무게중심이 바깥쪽으로 넘어가면서 안쪽에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수술 자체는 꽤 커 보이지만 이 수술의 가장 큰 장점, 스테이지 2에서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은 발목 관절 자체를 내 발목을 쓰는 거예요. 다른 관절로 대체를 안 하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나중에 관절염이 진행이 되면 또 수술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내 관절의 압력 분포를 바꿔가지고 내가 살아있는 위쪽 관절을 사용해서 그대로 내 관절을 사용한다는 게 스테이지 2의 제일 큰 장점입니다. 이 수술은. 근데 스테이지 4가 돼서 관절면이 다 붙어버리면 이거는 이런 식으로 압력 분포를 바꾸게 한다고 해서 내 관절을 그대로 살릴 수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인공관절을 했죠. 인공관절도 좋은 수술이지만 하지만 이 스테이지 2에서의 수술과 비교를 했을 때는 이건 뭐다? 다른 관절로 치환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내 관절이 아니고 관절을 바꿔준 거기 때문에 수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인공관절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도 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기 관절염의 어떤 단계는 아까 1단계, 2단계 말씀드렸고 2단계에서 아까 교정을 하는 수술을 하기도 하지만 일단 1단계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골극, 뼈가 자라는 거잖아요. 뼈가 울퉁불퉁하게 자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 엑스레이 보시면 뼈가 이렇게 위처럼 매끈해야 되는데 여기 오시면 뼈가 울퉁불퉁하게 자라 있죠.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오스테오파이트 골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발목을 우리가 움직이면 위에 있는 뼈랑 아래에 있는 뼈가 서로 부딪히죠. 뭐하죠?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충돌 증후군이다. 충돌을 할 때 뼈가 충돌하면 골성 충돌 증후군, 그 다음에 연부 조직, 여기 앞에 있는 연부 조직이 서로 끼어가지고 통증을 유발하면 연부 조직성 충돌 증후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구분을 해놨고요. 관절염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이런 거골 고령골 병변이라고 해서 이렇게 거골의 연골 일부가 떨어지는 것인데 요거는 완전히 서로 두 가지가 다른 질환입니다. 얘는 관절염의 초기 단계, 진행을 하면 관절염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관절염이고, 거골 고령골 병변, 흔히 우리가 OLT라고 얘기하는 이 고령골 병변은 연골이 전체적으로 손상이 된 게 아니고 일부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떤 분들은 발목 관절염의 초기 단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질환이고, 그렇기 때문에 치료나 접근 방법도 완전히 달라진다. 이 거골 고령골 병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따로 한번 강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발목 관절염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그래서 초기 관절염은 이렇게 뼈가 울퉁불퉁하게 자라는 거고 뼈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발목 충돌 증후군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초기 관절염은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보존적인 치료를 하죠. 뼈가 약간 자랐다고 해서 그거를 무조건 다 깎아주고 수술하지는 않습니다. 아픈 시기가 왔다가 또 지나가면 또 괜찮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초기에는 약물 치료를 주로 하고 보통 타이레놀 같은 거 먹기도 하고 소염 진통제 먹기도 하는데 통증이 일시적으로 왔다가, 통증이라는 게 계속 있는 게 아니고 뼈가 부딪히고 염증이 좀 심해졌을 때 통증이 생겼다가 또 가라앉았다 이러기 때문에 통증이 좀 심하게 왔을 때 약을 복용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아픈 기간이 길지 않고 짧을 때는 약물 치료를 그냥 하시는 게 제일 기본적인 방법이고, 관절 기능도 개선이 되고 통증도 좋아진다. 좀 약한 약으로 좀 안 되면 좀 센 약들, 그 다음에 TCA, SNRI, SSRI라는 게 발에 생기는 신경통, 발에도 말초 신경통이 많이 생기거든요. 신경통에 대해서, 신경통이 단순히 이 뼈가 충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신경의 자극 때문에 통증이 생기거나 저림감이 생기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런 말초 신경통 약을 추가로 복용하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발목 관절염이 초기에 생겼을 때 주사 치료도 많이 하죠. 우리가 병원 방문하시면 주사 종류도 굉장히 많은데 제일 많이 쓰는 주사가 뭐냐? 우리 잘 아시는 이제 스테로이드죠. 스테로이드 주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사고, 스테로이드는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각 스테로이드에 따라서 어떤 스테로이드 종류에 따라서 어떤 효과라든가 또 부작용이라는 게 이런 좀 달라지는데, 이제 부작용이 피부가 위축되거나 색깔의 변화가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은 발등에 피부가 좀 얇아져 있고 색깔이 어때? 약간 하얗게 좀 바뀌어 있죠. 스테로이드를 자주 맞거나 또 피부가 얇은 데 맞으면 이런 식의 색소 변화나 또 피부가 좀 위축되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맞기는 좀 어려운 것입니다. PRP는 우리가 이제 또 많이 알고 계시죠. 자기 혈액을 이제 정맥피를 빼가지고 그 중에 이제 센트리퓨즈 농축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주사를 주는 거고, 타이거 우즈가 무릎 치료할 때 써가지고 많이 알려지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PRP 치료가 조금 법적으로 완전히 허용이 안 돼 있고 약간 시험적으로 이제 무릎이나 또 팔꿈치에서는 하고 있는데, 발에서는 이게 외국에도 한 논문이죠. 뭐 외국의 논문에서 효과가 괜찮다 뭐 그런 논문들이 있는데 아직 우리가 발목에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가가 안 나 있습니다. 물론 써볼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허가가 안 나 있고 아마 무릎이랑 이 팔꿈치 쪽에 먼저 적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깨도 수술하는 경우에는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발목에는 적용이 안 돼 있는 상태라서 나중에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허용이 되면은 그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당장 쓰기는 어렵다. 스테로이드 말고도 관절 내 주사를 많이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아시는 히루안 주사라고 하는, 이제 한글로 히루안 주사라고 하는 게 원래 하이알루로닉 애시드라고 해서 요거를 이제 한글로 약간 발음상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건데 무릎에서는 많이 맞으실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시노비안 주사라는 것도 있고 히루안 주사라는 것도 다 회사마다 다양한 이름으로 붙여 있는데, 요거는 쉽게 말하면 관절 내에 윤활유 역할을 하게 기름을 발라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관절염이 생기면 관절액도 흡수가 되고 관절 간격이 좁아지다 보면 움직이는 것도 원활하지가 않으니까 중간에 원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윤활유 역할을 하는 주사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은 뭐 맞으니까 효과가 좋은데, 2015년 연구에서는 히루안 주사를 발목에다 주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생리식염수, 쉽게 말하면 맹물을, 소금물을 주사를 하고 비교를 해서 6개월 뒤에 봤더니 두근이 별로 차이가 없더라. 초기 단계의 통증 조절에는 효과가 있는데 좀 롱텀하게 장기적으로 보니까 별로 차이는 없더라. 뭐 당연한 얘기죠. 사실 주사 치료가 초기에는 증상의 효과가 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다시 아프겠죠. 하지만 이런 히루안 주사는 아까 스테로이드에 보셨던 것 같은 그런 부작용은 별로 없기 때문에 좀 비교적 쓰기는 괜찮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많이 쓰는 치료주는 이제 깔창을 좀 쓰는 거고요. 깔창은 초기 관절염 단계에서 앞쪽에 골격이 자라 있거나 좌우를 봤을 때 양쪽에 골격이 자라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바닥면에 깔창을 써가지고 바닥면을 어떻게 압력 분포를 다르게 해주냐에 따라서 튀어나온 골격이 충돌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증도 줄여주고 하중도 좀 줄여주고, 그래서 뭐 교정이 실제로 되는 건 아닌데 골격이 부딪히는 압력을 좀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깔창을 좀 써볼 수 있고, 깔창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깁스나 통깁스나 뭐 반깁스랑 달리 평생 신으려면 신을 수도 있거든요. 신발 밑에 넣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고 썼을 때 별로 불편감이 없어서 좀 권해드리는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깔창을 맞춰가지고 바깥쪽을 좀 높이면 이렇게 안쪽에 가는 압력을 좀 줄일 수가 있고, 안쪽을 좀 높이면 바깥쪽을 가는 압력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어떤 통증 위치나 그런 상태에 따라서 좀 구분해서 할 수가 있다. 관절염 딱 들으면 환자분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관절염 큰일 났다,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초기 관절염은 큰 문제가 없다. 잠깐 아팠다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고 약 먹거나 그냥 주사 같은 거 몇 번 맞아도 통증 조절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보존적 치료를 하면 된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잘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치료들은 이런 신발 조절을 좀 하거나 또 보조기 같은 걸 임시로 발목 보호대나 이런 거를 길지는 않더라도 좀 써볼 수가 있고, 근본적으로는 관절에 가는 압력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운동을 잘 하셔야 돼요. 발목 관절염이 있는데 운동해야 되냐? 약간 이게 모순될 수도 있는데, 초기 관절염에서는 주변 근력을 강화시켜 주는 것으로 관절 내부의 압력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력 강화 운동, 그래서 운동도 좀 바꿔가지고 맨발로 많이 하는 운동이나 점프하는 운동들, 러닝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수영이나 뭐 자전거나 이런 운동들로 좀 골프나 이런 걸로 좀 바꿔가지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어렵지만 항상 중요한 거 체중을 줄여주는 거. 체중 감량 제가 말씀 많이 드리는데 20kg, 10kg 줄이려고 하지 마시고 2, 3kg만 줄여도 훨씬 좋다. 우리가 점프할 때 10배 실린다 그랬죠. 2, 3kg만 줄여도 2, 30kg 줄인 효과가 실제로 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줄이려고 하지 말고 2, 3kg만 줄여보시라. 줄이면 훨씬 더 발목 관절염에 도움이 됩니다. 뭐 이런 보조기를 하기도 하는데 너무 좀 과하긴 하죠. 깔창 쓰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초기 관절염에서도 수술을 하기는 해요. 만약에 이런 보존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통증이 생기면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말기 관절염보다는 수술 자체는 조금 더 심플하죠. 그래서 관절경, 카메라를 넣어서 하는 관절경 수술이나 절개를 하더라도 절개에서 뼈만 제거해주는 골편 절제술이라는 이런 수술을 크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발목 충돌 증후군은 이런 연부 조직이 충돌하거나 뼈가 충돌하거나 어쨌든 발목이 움직일 때 부딪히는 것 때문에 통증도 있고, 또 아프니까 안 움직이려고 해서 각도도 좀 제한이 되고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고, 진단 자체는 신체 검진, 움직여 보면서 아픈지, 아픈 부위가 어딘지, 그 다음에 이제 엑스레이 같은 걸 찍어가지고 검사를 하게 됩니다. 엑스레이 찍어보면 앞쪽에 뼈가 좀 자라 있고 또 간격도 좀 좁아져 있는 이런 것들도 좀 보이게 되는 거죠.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근데 계속 뭔가 앞쪽 요 부위가 계속 아프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CT를 찍어보면 3차원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앞에서 봤을 때 괜찮아 보이는데 약간 비스듬하게 보니까 뼈가 이렇게 자라 있는 부분들이 보이죠. 엑스레이에 정확하게 안 나올 때 CT를 찍어서 확인을 하기도 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수술을 해서 제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수술의 결과를 한번 보면요. 관절경적 변연절제술. 이 변연절제술이라고 하는 것은 뼈를 제거한 게 아니고 주로 이제 충돌할 때 생기는 연부 조직들,
관절경을 들어가 보면 이 연부 조직들이 다 이게 이런 게 염증이 생겨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통증이 충돌해서 아픈 경우를 연부 조직의 충돌 증후군이라고 했고, 연부 조직의 충돌 증후군은 관절경으로 역시 제거를 할 수가 있는데 다양한 수술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결과를 한번 보시면 결과가 엑설런트하다, 좋다, 또 스코어 보니까 스코어가 70점 넘게 좋더라, 주로 성공적이다,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과가 좋다고 이제 나와 있는데, 어떤 논문들은 보면은 좋았는데 한 5년 경과를 봤더니 10명 중에 한 3명 정도, 28%, 3명 정도는 더 큰 수술로 넘어갔더라. 그래서 이 수술이 어느 정도 초기 단계의 효과는 좋은데 역시나 롱텀하게 봤을 때 또 안 좋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 1, 2년 괜찮다고 그래서 방심하면 안 되고 좀 장기적으로 주시를 하면서 좀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치료했던 분이고, 이분은 뼈 쪽에 골격이 많이 자라 있는 분이었고요. 한 달 전에 낙상, 사다리에서 떨어져 가지고 통증이 계속 지속됐고, 그 다음에 사실은 한 달 전에 다치긴 했지만 아픈 건 오래됐더라. 보니까 골절은 없었어요. 골절은 없었고, 보니까 안쪽에 골격이, 뼈가 좀 많이 자라 있었고, 이런 게 다 튀어나와 있는 거고, 이것도 앞에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CT를 찍어 보니까 이 부분들이 뼈가 이제 옷자라 있는 게 보였던 거고요. 관절경 수술을 해서 다 깨끗하게 이제 다듬었습니다. 다듬어서 수술을 해가지고 보시면 뼈가 튀어나온 거 없이 깨끗하게 이제 다듬어서 이런 식의 골편절 채술을 시행한 환자입니다. 근데 초기 관절염 단계에서는 관절경으로 이렇게 뼈 튀어나온 걸 다듬어 주는데 보시기에 크게 뭐 부담이 없죠. 이 정도 수술은 아프면 나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죠. 왜냐면 빨리 오셔가지고 빨리 해결을 했으니까 조금 더 수술 자체가 크지 않고 회복도 빠르고 그렇게 된 거죠. 관절경 카메라를 넣어가지고 튀어나온 부분들을 이렇게 제거를 해준 겁니다. 수술 시간이 보통 이런 수술들은 준비하는 시간 빼고 수술 실제로 하는 시간은 한 3, 40분이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고, 환자분들도 좀 접근이 좀 용이한 그런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고, 수술하면서 이 연골이 좀 안 좋은 데가 있으면 연골을 좀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런 골수 자극술도 같이 좀 시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관절염이 좀 진행을 한 경우에는 여기가 관절염이 있고 이쪽에 이제 붙었잖아요. 이거는 관절염 단계가 3B 단계에서 A 단계, B 단계 사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분은 발목을 교정하는 수술, 이쪽을 이제 우리가 절골을 해서 안쪽을 벌려가지고 철판 고정시키고 이쪽 관절을 띄워준 이런 수술을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이분은 사실 배구 선수 출신이라 이제 젊을 때 점프하고 이러면서 발목 많이 접질렀고, 접지르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안쪽으로 주로 접지르죠. 이게 넓어졌죠. 자꾸 접지르면서 관절이 몰려간 겁니다. 몰려가면서 안쪽이 좁아진 거고, 거꾸로 위에서 발목 교정을 해서 안쪽을 공간을 확보를 해준 거다. 이분도 결과가 되게 좋았어요. 좋았고 잘 다니십니다. 잘 다니시고 좋지만 어쨌든 많이 진행된 상태의 수술을 받으니까 일단 보시기에 앞수술보다 훨씬 커 보이죠. 회복 기간도 당연히 좀 길겠죠. 그런 분들을 잘 감안해서 지금은 철판 다 뽑고 최근에도 이제 병원 내원하셨는데 잘 지내고 계십니다. 자, 이제 관절염이 이제 초기 단계 관절염, 1단계, 2단계 관절염, 그리고 3단계 관절염 일부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4단계, 이거는 이제 다른 치료가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안쪽도 다 있지만 위쪽 중에 외측이 완전히 다 있는 경우거든요. 이거는 뭐다? 스테이지 4, 4단계가 되는 거고요. 이건 내 발목을 살려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목을 유압술이라고도 하고 고정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발목 뼈를 움직이면서 맷돌 갈리듯이 움직여서 아프니까 얘를 그냥 위에 뼈하고 아래쪽 뼈를 그냥 붙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쪽에 틀어져 있던 거에 비해서 반듯해졌고, 물론 내 발목을 쓰면 좋지만 4단계까지 진행된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죠. 내 발목을 쓰지 않고 발목 관절을 그냥 고정을 시켜버려 없애주거나 아니면 인공관절을 넣어서 대체를 시켜주는 게 4단계 발목 관절염에 대한 치료고, 이분 같은 경우는 발목이 너무 틀어져 있었기 때문에 인공관절 넣지를 못하고 발목 고정술을 시행을 했고, 물론 잘 지내십니다. 물론 약간 손해보는 부분이 생기겠죠. 발목 각도가 좀 떨어진다거나 다른 관절에 관절염이 좀 생긴다거나. 이분은 앞에 환자분과 다르게 관절면 자체는 틀어져 있지가 않았죠. 관절면 자체는 마주 보고 있는데 뼈가 손상이 꽤 됐어요. 감염이 생겨가지고 뼈가 이제 닳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분은 절개를 안 하고 관절경으로 연골을 제거하고 이제 나사를 고정시켜서 발목 유압술을 시행한 그런 환자입니다. 그래서 유압을 시행하는 방법은 여러 종류가 있다. 자, 발목 관절염에 대해서 인공관절 수술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엑스레이상
여기가 붙었기 때문에 스테이지 4 이제 잘 아시죠? 안쪽보다도 위쪽에 바깥쪽이 붙으면 스테이지 4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경우는 역시나 발목 고정술을 할 수도 있고 인공관절을 할 수도 있고 지금 이 환자분은 인공관절을 시행을 했습니다. 보시면 여기 위쪽에 하나, 아래쪽에 하나가 있고 중간에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이 연골 역할을 하는 인서트라고 하는 게 들어있어요. 엑스레이 상은 안 보이지만 이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는 뭐다? 관절 간격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중간에 이 부분이 여기 떨어져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발목 관절염의 여러 단계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고 단계별로 어떤 치료들을 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면 외상 이후 다치고 나서 잘 생긴다. 1차성 관절염의 빈도는 무릎이나 고관절에 비해서 낮은 편이지만 접지르거나 골절되거나 이러거나 하면 그 이후에 잘 생긴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고 발목 관절염의 단계는 우리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뉘는데 단계별로 치료가 좀 달라진다. 어쨌든 빨리 발견해서 더 진행 안 되게 막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거를 잘 기억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관절염 단계에 따른 치료를 보면 보통 1단계는 골극만 약간 자라있는 단계에서는 수술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보존적인 치료, 약 먹거나 물리치료하거나 주사 맞거나 뭐 근력 운동하거나 깔창 쓰거나 이런 것들에 보존적 치료를 하는 게 좋다. 자, 2단계부터는 간격이 좁아지는 건데 2단계 뭐라고 했죠? 관절 내측이 좁아지는 거, 내측만 좁아지는 거. 이런 경우에는 뼈를 좀 부분적으로 제거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고정술 말고 교정술 3단계는 위쪽 중에서 안쪽 부분이 좀 좁아지는 건데 약간 좁아진 경우랑 많이 좁아진 경우가 있고 그거를 A, B로 구분을 한다. 그래서 A에서는 발목 교정술을 하고 그 다음에 B가 넘어가면 발목을 고정하는 유압술이나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할 수도 있다. 4단계는 위쪽 부분이 다 붙은 거기 때문에 발목을 아예 고정을 하거나 유압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인공관절을 하거나 그런 단계로 나뉜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핵심적인 부분은 뭐 당연히 병원에 방문하셔가지고 진단도 받고 치료도 하고 하셔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는 게 도움이 된다. 그럴수록 더 큰 치료로 넘어가지 않고 잘 우리가 초기에 예방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물론 말기 관절염까지 진행을 하더라도 지금은 좋은 수술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치료를 잘 받으시면 잘 다니실 수가 있고 운동도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자분들의 어떤 개별적인 상태에 따라 다 다릅니다. 이런 1단계, 2단계 관절염이 20대에 생긴 거하고 또 60대에 생긴 거하고는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운동을 많이 하는 운동선수에 생긴 경우하고 운동을 별로 많이 하지 않는 분이 생긴 거하고 또 치료가 달라질 수 있죠. 치료 자체는 단계에 따라 구분되기도 하지만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개별적인 치료나 이런 것들은 다 병원에서 선생님들과 상의를 하시면서 정해야지 이 내용 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목 관절염에 대해서 우리 족부TV 첫 강의를 했는데요. 앞으로 이 발목 관절염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각 단계별로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도 하고 다른 발목 다양한 질환과 어떤 손상에 대해서도 이제 쭉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발목 질환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교과서적인 부분을 기본적으로 잘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